촌연극. 나는 지난 20년 동안에 중국 연극을 2번 보았을 뿐이다. 그것도 전반 10년 동안에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보고 싶지도 않고 또 기회도 없었기 때문이다. 2번 모두 후반 10년 동안에 보았다. 하지만 2번 다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보다가 나와버렸다. 첫 번째는 민국 원년 1921년에 내가 처음으로 북경에 나왔을 때이다. 한 친구가 말했다. 북경의 연극은 아주 좋네. 같이 가서 구경하겠나? 나도 연극은 아주 재미있을 것이고 더욱이 북경의 연극이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우리는 흥미진진하게 XXX1이라고 하는 대로 달려갔다. 연극은 벌써 시작했고 밖에까지 띵띵 하는 소리가 울렸다. 우리는 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갑자기 눈앞이 붉고 푸르게 번뜩였다. 이내 무대 아래 객석으로 눈을 돌렸으나 온통 머리통들이 차고 넘쳤다.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한복판에 몇 개 빈 좌석이 남아있는 것이 보였다. 파고 들어가 앉으려고 하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12조로 따졌다. 그러나 나는 윙윙 귀가 울려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바짝 주의를 기울이자 간신히 그자가 안 돼요, 사람 있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자 변발이 무척 번쩍이는 자가 하나 오더니 우리를 끌고 옆으로 데려가 한 자리를 가리켰다. 그 자리라는 것이 원래 한 조각 기다란 등상이었다. 게다가 걸터앉을 판자 폭이 나의 넓적다리 폭의 4분의 3도 못 될 만큼 좁아 보였고 한편 그놈의 등상 다리의 길이는 나의 다리보다 3분의 2가 더 길었다. 우선 나는 기어오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게다가 족치고 고문하는 형틀이 연상되어 나도 모르게 모골이 송연해져 훌쩍 나오고 말았다. 한참 길을 걷는데 갑자기 내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나는 고개를 돌려 비로소 그도 나 때문에 묻혀 나온 것임을 알았다. 그는 몹시 의아하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왜 막무가내로 가지? 대답도 않고? 나는 말했다. 아 여보게 미안하게 됐네. 하나 내 귀에는 오직 띵띵 윙윙 하는 소리가 들릴 뿐 자네 말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네. 후에 나는 언제나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상하게 여겼다. 그 연극이 너무나 나빠서였겠지. 아니라면 근래에 들어 내가 무대 및 객석에서 생존하기에는 부적합하게 되어진 것이리라. 2번째는 어느 해인가 잊었다. 어쨌든 호북지방 수재의연금을 모집할 때였고 담규천도 아직 살아있었다. 의연금을 모집하는 방법은 이러했다. 2원을 내고 연극표를 한 장 사면 제1무대에 가서 연극을 볼 수 있었고 출연자들이 대부분 명배우들이었으며 그 중에 한 명이 담규천이었다. 나는 표를 한 장 샀다. 본시 모금 권고인에 대해 약간이나마 그의 책임을 덜어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또한 호사가가 때를 타고 나에게 담규천을 보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크게 법석을 떨었던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나는 그래서 몇 년 전에 있었던 띵띵 윙윙 하던 재난을 망각하고 마침내 제1무대에 갔었다. 하긴 비싼 값으로 산 귀중한 표를 결국은 사용해야 속이 후련해질 거라는 이유가 역시 컸을 것이다. 나는 담규천이 무대에 나오는 시각이 늦고 또 제1무대는 신식으로 꾸며져 있으니까 자리다툼을 안 해도 좋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 마음을 푹 놓고 늑장을 부려 9시가 돼서야 비로소 나갔다. 예나 다름없이 사람이 꽉 찼고 발을 딛고 서기조차 힘들었다. 나는 별 도리 없이 멀리 떨어진 사람 틈 속으로 파고 들어가 무대 위에서 한 노단이 창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노단은 입 양쪽에 불이 붙은 진염자를 물었고 옆에는 졸개 귀신이 하나 있었다.
나는 온갖 생각을 다한 끝에 비로소 그것이 혹시나 목련의 어머니가 아닐까 대충 찍어보았다. 뒤따라 다시 스님까지 하나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역시 그 배우가 누군지 알지 못했으므로 이내 왼쪽에 비좁게 끼어붙은 뚱보 신사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는 심히 나를 멸시하는 눈초리로 비스듬히 흘겨보며 말했다. 공은 뭐요? 나는 천박하고 소홀했음에 몹시 창피해서 얼굴이 후끈했다. 동시에 마음속으로 다시는 물어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다. 그리고는 소단이 나와 창하는 것을 보았고 화단이 나와 창하는 것을 보았으며 노생이 나와 창하는 것을 보았고 다시 알지 못할 역이 나와서 창하는 것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마구 뒤엉켜 연기하는 것도 보았고 두서넛이 나와 서로 돌려가며 연기하는 것도 보았다. 9시가 10시가 되고 10시가 11시가 되고 11시가 11시 반이 되고 11시 반이 12시가 되었지만 그러나 끝내 담교천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여태껏 무슨 일에 대해서도 이렇듯 참을성 있게 기다려본 경험이 없었다. 더군다나 바로 옆에 있는 뚱보신사는 헉헉하면서 숨을 쉬었고 무대 위에서는 띵띵 윙윙 하며 치고 두들겨대고 아울러 울긋불긋 붉고 푸른빛이 휘황찬란하게 눈이 부셨다. 게다가 자정이 넘었다. 호련 나는 이런 곳에서 살아남기에는 부적당함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순간 기계적으로 몸을 뒤틀고 마냥 힘을 주어 몸을 밖으로 밀어 뽑았다. 이내 등 뒤가 빡빡하게 눌렸다. 아마도 탄력에 찬 뚱보 신사가 나의 빈자리에 비대한 자기 왼쪽 상반신을 불룩하니 약삭빠르게 밀어넣었던 것이리라. 나는 되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다. 별도리 없이 밀리고 또 밀리어 결국 대문 밖으로까지 나오고 말았다. 거기에는 오직 관객을 기다리는 차 말고는 거의 오가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정문 앞에는 아직도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고개를 치켜 연극의 제목을 쳐다보고 있었다.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보는 것도 없이 오직 서 있기만 했다. 나는 생각했다. 그들은 아마 연극을 다 보고 흩어져 나올 여자들이라도 보려는 것이겠지. 그러나 담교천은 그래도 나타나진 않을 것이고. 그러나 밤 공기는 맑고 산뜻했다. 참으로 폐부에 스며든다고 할 만했다. 내가 북경에서 이렇게 좋은 밤 공기를 마셔보기는 아마 이것이 처음인 것 같다. 그날 밤이 바로 내가 중국 연극에 대해서 작별을 고한 밤이었다. 그 후로 2번 다시 그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었고 설사 우연히 극장 앞을 지나는 일이 있어도 우리들은 아예 아랑곳하지도 않았으며 정신적으로도 벌써부터 하나는 남쪽 하늘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북쪽 하늘에 있었다. 그러나 며칠 전 나는 뜻하지 않게 우연히 일본말로 쓴 책을 보았다. 애석하게도 서명과 저자는 잊었으나 대충 중국 연극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중 한 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중국의 연극은 악기를 마구 치고 크게 소리를 질러대고 마구 뛰어 법석을 떨기 때문에 관객들의 정신이 얼떨떨하게 만든다. 극장에서 공연하기에는 매우 부적당하지만 만약에 널찍한 야외에서 공연을 하고 이를 멀리서 지켜본다면 제법 제 나름의 풍취가 있을 것이다. 그때 나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서 미처 그려내지 못했던 바를 지적한 말이라고 느꼈다. 전에 나는 야외에서 무척 좋은 연극을 본 기억이 분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하긴 북경에 와서 계속 2번이나 극장에 간 것도 아마 그때 받았던 인상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도 잘 모르게 어쩌다가 책 이름을 잊은 것은 매우 안타깝다. 내가 좋은 연극을 보았다는 때를 말하자면 실은 이미 아득히 먼 옛날이었다. 그때 나는 아마도 11~12살에 불과했을 것이었다. 우리 노진 마을의 관습은 본래가 이러했다.
출가한 여식이라도 만약에 미처 살림을 도맡을 주부가 못 되었다면 여름 한철을 대개 친정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와서 보냈다. 당시 우리 할머니는 아직도 건강하셨지만 많은 집안일은 어머니가 나누어 맡으셨다. 그러므로 여름에도 여러 날을 친정에 가서 보낼 수는 없었고 고작 성묘를 마치고 며칠 틈을 타서 친정에 묵었었다. 그때 매년 나도 어머니를 따라 외할머니 댁에 가서 묵었던 것이다. 그 고장은 평교촌이라 불렀다. 바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극히 편벽한 곳에 강을 낀 작은 촌이었다. 주민도 30가구 미만이었고 모두들 농사 반, 고기잡이 반을 일삼았으며 꼭 한 집만이 자그마한 잡화상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곳은 나에게는 낙원이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내가 특별 대우를 받았고 또한 시경, 소화에 졸졸 흐르는 물, 아득히 깊은 남산, 같은 글귀를 읽지 않아도 좋았기 때문이었다. 많은 아이들이 나와 함께 놀았다. 멀리서 손님이 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일을 안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나와 어울려 놀곤 했다. 작은 마을에서는 한 집의 손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손님 같았다. 우리들은 나이가 거의 엇비슷했다. 그러나 학렬을 따진다면 적어도 숙부와 조카, 또 몇 명은 조부나 손잡벌도 있었다. 그들 온 마을이 한 성씨이고 모두가 한 집안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들은 벗이었다. 설사 어쩌다가 싸움이 벌어져 조부뻘 되는 아이를 때려온 온 마을의 어린아이들 중에 아무도 위를 범했다는 논어에 있는 두 글자를 떠올릴 사람은 없었다. 더욱이 그들 100명 중에 99은 글을 몰랐다. 우리들이 매일같이 한 일은 대개가 지렁이를 잡은 것이었다. 잡아가지고 구리로 만든 조그만 낚싯바늘 끝에 꿰어들고 강바닥에 엎드려 새우를 낚았다. 새우는 수중세계에 사는 멍청이였다. 전혀 꺼리지 않고 마구 자기의 양쪽 가위로 낚시 바늘 끝을 잡아 입속에 쳐넣는다. 따라서 반나절도 못 되어 이내 큰 사발로 가득히 낚을 수 있었다. 이렇게 잡은 새우는 노상 나의 몫으로 하였다. 그 다음에는 함께 가서 소를 모는 일이었다. 그러나 어느 소든 고등동물인 까닭인지 황소건 물소건 사람들을 잘 놀렸고 나에게도 감히 덤벼들었다. 그러므로 끝내 나는 가까이 가지 못했고 다만 먼 발치에 서서 쫓아다니다가 서 있곤 했다. 이럴 때 아이들은 내가 어려운 시경에 졸졸 흐르는 물을 읽을 줄 안다는 사실도 생각하지 않고 모두들 나를 얕잡아 놀리고 웃는다. 내가 그곳에서 가장 원하던 것은 바로 조장이란 마을에 가서 연극을 보는 일이었다. 조장은 평교촌에서 오리쯤 떨어진 비교적 큰 촌락이었다. 평교촌은 너무 작으니까 단독으로는 연극을 상연할 엄두도 못 냈다. 따라서 매년 조장에 얼마간의 돈을 내어 합작으로 연극을 상연했다. 당시 나는 그들이 해마다 반드시 연극을 상연하는지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아마도 봄 제사 때라 토지신을 모시기 위해서 촌연극을 공연했을 것이다. 바로 내가 12살 되던 해, 그날이 바야흐로 눈앞에 다가왔다. 그러나 뜻밖으로 그날따라 한스럽게도 아침에 배를 구할 수가 없었다. 평교촌에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단 하나 나룻배가 있을 뿐이고 그 배만이 큰 배였으므로 쓰지 않고 남겨놓았을 리가 만무했다. 나머지는 모두 작은 배라 쓸 수가 없었다. 사람들을 시켜 이웃마을에 가서 물었으나 역시 없었다. 이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로 약정했다는 것이었다. 외할머니는 발끈 화를 내시고 집안 사람들에게 일찍 구해놓지 못했다고 야단을 치며 중얼대기 시작하셨다. 이에 어머니는 할머니를 달래며 노진의 연극이 작은 마을 것보다 훨씬 좋고 1년에 몇 번이고 보니까 오늘은 괜찮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애 같아서 막 울음이 터질 듯했다. 어머니는 극력 나를 타이르시며
야단스럽게 때를 쓰지 말라고 하시며 다시 외할머니의 노여움을 살까 두렵다고 하셨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가는 것도 외할머니가 걱정하실 거라 하시며 말리셨다. 결국 모두가 끝장나고 말았다. 오후가 되자 나의 친구들은 모두 갔고 이미 연극도 시작되었다. 나는 징이나 북소리가 마치 귀에 들리는 것 같았고 더욱이 아이들이 객석에서 콩국물을 사서 마시고 있을 것까지 알았다. 그날따라 나는 새우도 낚지 않았고 음식도 별로 먹지 않았다. 어머니는 무척 난처해 하셨으나 별 도리가 없으셨다. 저녁 무렵에는 외할머니도 마침내 눈치를 채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시무룩한 것도 당연했다. 모두들 너무나 게을렀고 소홀했구나. 손님을 대접하는 예절에도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니라. 저녁을 먹고 난 후에는 연극을 보러 갔던 아이들이 모두 모여들더니 저마다 신바람이 나서 연극 이야기를 했다. 오직 나만이 입을 열지 않았다. 아이들은 모두 한숨을 지으며 나를 동정했다. 그러자 갑자기 가장 총명한 쌍희가 크게 깨달은 듯이 이렇게 말을 했다. 큰 배 말이야. 팔숙의 나룻배는 돌아왔지 않아? 열이 넘는 다른 아이들도 알았다는 듯 즉시 서로 권유를 하며 그래, 그 배를 타고 우리 다 같이 가는 게 좋겠다. 고 말했다. 나는 기뻤다. 그러나 외할머니가 아이들만으로 위험하다고 걱정하셨고 어머니 역시 어른과 같이 갈 수는 있으나 낮에 줄곧 일한 사람을 밤에까지 고생을 시키는 것은 정리에 맞지 않는단다. 하고 말하셨다. 이 말에 모두 시무룩해서 머뭇거리자 쌍희가 다시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보증서를 쓰지요. 배는 크고 신형이 절대로 위험한 짓은 안 할 거고요. 또 우리들은 모두 물에 익숙한 거려. 정말이었다. 이들 10명의 소년들은 정녕 수영 못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다. 더욱이 두 서넛은 조수를 타기까지 할 정도로 수영에 능숙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도 믿으시고 다시는 반대를 안 하시며 함께 미소를 지으셨다. 우리들은 즉시 문 밖으로 우르르 몰려나갔다. 나는 매우 무거웠던 마음이 이내 가뿐하게 되었다. 몸까지 부드럽게 늘어져 말할 수 없이 편해지는 것 같았다. 문을 나서자 달빛 아래로 평교 아래 정박하고 있는 흰 대뜸을 한 나룻배가 보였다. 모두들 배 안으로 뛰어내렸다. 쌍희가 앞에 삿대를 자신 있게 뽑아들었고 아발이 뒤에 삿대를 뽑아들었다. 나이 어린 아이들은 모두 나와 같이 선실 안에 앉았고 보다 큰 아이들은 선미에 모였다. 어머니가 전속 나오셔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실 때 우리들은 이미 배를 띄우기 시작했다. 다리 돌에 쿵 하고 부딪히자 몇 자만큼 뒤로 물러났다가 이내 다시 앞으로 전진해서 다리를 벗어나갔다. 그리고는 두 자루의 노를 걸었다. 한 자루에 두 사람이 붙어 1, 2에 한 번씩 교대했다. 웃고 떠드는 소리, 크게 고함치는 소리에 철썩철썩 뱃머리에 물 부딪히는 소리가 엉키었다. 좌우는 온통 짙푸른 콩과 보리밭이었고 그 복판을 흐르는 강 위를 날듯이 조장을 향해 곧장 전진해 나갔다. 양쪽 강가의 콩과 보리, 그리고 강물 속에 물풀이 풍기는 맑은 향기가 물먹은 공기에 뒤섞여 하늘에서 어렴풋이 몽롱했다. 거뭇거뭇 솟아 엎드린 중첩한 산들은 마치 용감하게 날뛰는 철짐승의 등줄기 같았고 멀리 선미 쪽으로 다른 박질을 하듯 사라져갔다. 그런데도 나에게는 아직도 배가 몹시 느리게 느껴졌다. 노젓는 손을 4번이나 바꾸었을 그 무렵 차츰 멀리나마 희미하게 조장해 보였다. 게다가 노래와 악기 소리도 들려오는 것 같았다. 또한 번뜩이는 몇 개의 불빛이 무대일까 생각도 했다. 하긴 혹시 어화일지도 몰랐다. 저 소리는 아마도 적이겠지. 넘실넘실 유창하게 흘러나오는 소리는 내 마음을 조용하고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다. 그러자 다시 나는 자신이 없어져
그 소리와 함께 콩과 보리의 짙은 향기가 엉킨 밤 공기가 마냥 흐트러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 불빛이 가까워졌다. 그것은 과연 어화였다. 비로소 나는 아까 바라본 곳이 조장마을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바로 뱃머리 맞은편에 있는 소나무 숲이었다. 나도 작년에 한 번 놀러 갔는데 돌로 만든 말이 부서져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또 돌로 만든 양이 하나 풀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었다. 그 숲을 지나자 배는 이내 머리를 돌려 물구비로 들어섰다. 이제야 겨우 조장마을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마을 밖, 강 앞 빈터에 우뚝 솟은 무대였다. 달밤에 저 멀리 희미해서 거의 하늘과 뚜렷하게 한계를 지울 수 없었다. 나는 그림에서 본 선경이 바로 저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그러자 배는 더욱 빨리 달렸고 얼마 안 되어 무대 위에 조금씩 사람이 보였다. 울긋불긋 푸릇푸릇 움직였다. 무대 가까운 강 위에 온통 새까맣게 보이는 것은 연극을 보러 온 사람들의 대뜸 배였다. 무대 가까이는 빈터가 없을 테니까 우리는 멀리 떨어져서 보자. 아발이 말했다. 그러자 배는 속도를 늦추었고 이내 가 닿았다. 과연 무대 근처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간신히 삿대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곳은 무대 정면에 마주 세워진 신당보다도 더 먼 거리였다. 사실인즉 우리들의 흰 대뜸을 덮은 나룻배를 새까만 대뜸을 덮은 배들과 같이 두고 싶지가 않았다. 더욱이 빈자리도 없었으니까. 배를 멈추느라 부산한 가운데 힐끗 무대 위를 보니 검고 긴 수염을 달고 등에 넉장의 길을 꽂고 긴 창을 거머잡은 사람이 우통을 벗어젖힌 패거리들과 한창 싸우고 있었다. 쌍이의 말로 저 사람이 유명한 철두 노생이고 연달아 84번이나 빙글빙글 공중제비를 도는 재주가 있으며 낮에 자기가 직접 헤아려 보았다고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우리들은 즉시 선두에 모여서 싸움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 철두 노생은 또다시 공중제비를 돌지 않았고 다만 우통을 벗은 벌거숭이 몇 명만이 돌았다. 한바탕 돌고는 다들 들어가 버렸고 이어 소단이 나오자 하고 창을 불렀다. 쌍이가 말했다. 밤에는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철두 노생도 그냥 어물쩍 넘기는 거야. 누군들 보는 사람도 없는 데서 자기의 본기를 내보이겠니? 나는 그 말이 옳다고 믿었다. 그때 무대 아래 객석에는 이미 사람들이 아주 적었었다. 촌사람들은 내일의 일을 위해 밤을 새우지 못했다. 그래서 일찌감치 잠자러 갔으며 드문드문 거뭇거뭇 서 있는 사람은 겨우 수십 명뿐이고 그곳 또는 이웃마을에 할 일 없는 패들이었다. 검은 대뜸을 덮은 뱃속에는 물론 그 고장의 부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연극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개가 무대 밑에서 떡이나 수박 또는 수박씨를 씹으러 오는 것이었다. 그러니 한마디로 보는 사람이 없다고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나의 관심은 절대로 공중제비를 도는 데 있지 않았다. 내가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것은 흰 보자기를 쓰고 머리 위에다 두 손으로 몽둥이 같은 뱀의 대가리를 받쳐들고 있는 사정이었다. 그리고 다음에는 노란 포의를 둘러입고 춤을 추는 호랑이였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둘 다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소단이 물러가기는 했으나 이내 아주 늙은 소생이 다시 나타났다. 나는 좀 피곤함을 느꼈다. 개생에게 부탁해서 콩국물을 사달라고 했다. 개생은 간지 얼마 안 되어서 되돌아오며 말했다. 없다. 콩국물을 파는 귀머거리도 가고 없더라. 낮에는 있었는데. 나는 2사발이나 사서 먹었는데. 지금 가서 물 한 바가지 떠올게. 마셔라. 나는 물을 마시지 않고 뻗대로 서서 그대로 연극을 보았다. 그러나 무엇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점차로 배우들의 얼굴이 모두 이상 야릇하게 보였고 눈, 코, 입이 더욱 분명치 않았다.
이윽고는 펑퍼짐한 덩어리로 녹아 퍼지는 것 같았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연상 하품만을 했다. 나이 많은 아이들도 서로 제멋대로 짓거렸다. 그러자 옷을 걸친 소축이 무대 기둥에 묶여 반백의 수염장이에게 말채찍으로 얻어맞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아이들은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웃으면서 보았다. 그날 밤에는 이 장면이 가장 좋았던 대목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럭저럭 하다가 마침내 노단이 무대에 나타났다. 노단은 원래부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역이었다. 그가 앉아서 창을 부를 때가 제일 싫었다. 이렇게 되자 모두들 싱겁다는 눈치였고 비로소 그들도 나와 생각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단은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창을 불러대더니 후에는 무대 한복판에 의자를 놓고 걸터 앉아버렸다. 나는 속으로 걱정이 되었다. 쌍이와 다른 아이들은 정신없이 우우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참을성 있게 참고 견디며 기다렸다. 한참 있자 갑자기 노단이 손을 치켜 올렸다. 나는 그가 그만 일어서려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그는 손을 느릿느릿 제자리로 내려놓고 계속 창을 불렀다. 배 안에서는 몇 아이들이 쉴 새 없이 한숨을 쉬었고 또 나머지는 하품을 해댔다. 쌍이가 끝내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마 저놈의 창은 내일 아침까지 불러도 끝이 안 날 거야. 역시 우리들은 돌아가는 게 좋겠어. 아이들은 누구나 다 즉시 찬성했다. 그리고 출발 시와 같이 펄떡펄떡 뛰었고 서너 명은 막바로 선미로 달려가 삿대를 뽑아 잡았다. 여러 번을 주춤주춤 뒤로 물렀다가 획 뱃머리를 돌려 노를 저었다. 그리고 노단을 마구 욕하면서 다시 소나무 숲을 향해 전진해 나갔다. 달은 아직 기울지 않았다. 연극을 구경한 시간이 별로 길지 않은 것 같았다. 조장마을을 벗어나자 달빛은 더욱 맑게 빛났다. 뒤를 돌아보니 무대는 아까 도착하기 전에 멀리서 바라볼 때와 마찬가지로 불빛 속에 아득하니 마치 선산의 누각 같았고 붉은 안개가 잔뜩 덮어 싸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귓전에는 적소리가 다시 바람을 타고 매우 낭랑하게 들려왔다. 노단도 이제 들어갔으려니 생각했으나 그렇다고 다시 되돌아가 연극을 보자는 말을 하고 싶진 않았다. 얼마 안 되어 벌써 소나무 숲이 배 뒤로 물러갔다. 배의 속도가 결코 늦지는 않았으나 주위의 어둠은 더욱 짙어갈 뿐이었다. 한편으로는 더욱 힘차게 배를 저었다. 뱃머리에 부딪히는 물소리가 더욱 세차게 들렸다. 배는 마치 크고 흰 물고기가 많은 아이들을 등에 싣고 꽃피는 파도를 뚫고 내닫는 듯 했다. 밤샘을 하는 늙은 어부들도 조각배를 멈추고 갈채를 보내며 지켜보았다. 평교촌이 아직도 일리 남짓한데 배의 속도는 오히려 떨어졌다. 배를 젓던 아이들이 모두 지쳤다고 했다. 힘을 너무 썼고 또 오래도록 먹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꾀를 낸 아이는 개생이었다. 밭에는 청대콩이 한참 자라고 있을 것이며 배 안에 불을 피우고 콩을 뽑아다가 구워 먹자고 했다. 모두들 대찬성을 하고 이내 배를 물가에 갖다 댔다. 강 언덕 밭에는 거무술에 윤기 도는 청대콩이 알알이 맺혀 있었다. 야, 아봐라! 저쪽은 너희 집 밭이고 이쪽은 6일이네 밭인데 우리 어떤 걸 뽑을까? 쌍이가 먼저 뛰어내려 뭇에서 말했다. 우리들도 모두 다 뭇으로 뛰어내렸다. 아발이 뛰어내리면서 말했다. 잠깐만, 내가 보고 올게. 그리고 이리저리 살핀 다음 벌떡 몸을 일으키고 말했다. 우리 밭에 걸 뽑자. 우리 것이 훨씬 크다. 아이들은 와 하고 흐트러져 아발이네 콩밭으로 가서 저마다 한 알음씩 뽑아가지고 배 안에 던졌다. 쌍이가 이 이상 뽑았다가는 혹시 아발의 아버지에게 들키게 되어 야단을 맞을지 모른다고 염려했다. 그래서 아이들은 다시 6일 할아버지네 밭으로 가서 한 알음씩 뽑았다. 우리들 중에 몇 명의 나이 든 아이들이 천천히 계속해서 배를 저었고 몇 명은 배 뒷칸에서 불을 피웠다. 어린아이들과 나는 콩깍지를 깠다. 이내 콩이 익었다.
그러자 배를 물에 띄운 채 모두 둘러앉아 손으로 집어먹었다. 콩을 다 먹고 다시 배를 불렸다. 한편 그릇들을 씻고 콩대나 콩깍지는 말끔히 강물 속에 쓸어 넣어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게 했다. 쌍이가 걱정하는 바는 팔공 할아버지 배 위에 있던 소금과 땔감을 썼다는 것이었다. 그 영감쟁이가 어찌나 꼼꼼한지 반드시 알아낼 것이며 틀림없이 야단치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한바탕 이러니 저러니 논의를 한 끝에 결국은 겁낼 거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감쟁이가 만약 야단을 치면 우리들도 영감쟁이에게 작년에 묻혀서 주워다 준 박달나무 썩은 가지를 되돌려달라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앞에서 문둥하라범 하고 놀려주자고 했다. 다 돌아왔어요. 모두 무사히요. 제가 보증서를 쓰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쌍이가 배 위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뱃머리 쪽을 보았다. 어느덧 아픈 평교다리였다. 다리 위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어머니였다. 쌍이가 즉시 어머니에게 말을 했다. 내가 선실에서 나오자 배는 평교다리로 들어갔다. 배가 멎자 우리들은 부산하게 무트로 올라갔다. 어머니는 화를 크게 내시며 3경이나 넘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돌아왔느냐고 하셨다. 그러나 바로 화를 푸시고는 웃으시면서 볶은 쌀을 먹으러 오라고 아이들을 청하셨다. 아이들은 곁두리를 이미 먹었고 또 몹시 피곤하니 차라리 그대로 가서 자고 싶다고 하며 각자 돌아가 버렸다. 이튿날 나는 정오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났다. 그러나 팔공 할아버지의 소금이나 땔감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있었다는 소문은 들리지 않았다. 오후에는 전이나 다름없이 강에 가서 새우를 낚았다. 쌍이야, 너희들 망나니 녀석들이 어젯밤 내 밭에 콩을 훔쳤지. 그것도 조심해서 잘 뽑지 못하고 온통 밭을 짓밟아대고 말이다. 내가 머리를 들고 보니 바로 6일 할아버지가 작은 배를 저으며 콩을 팔고 돌아오고 있었다. 배 안에는 아직도 팔다 남은 콩이 수북이 있었다. 네, 하지만 그걸로 손님 접대를 했어요. 저희들은 애당초 할아버지네 콩은 그만두려고 했어요. 저것 보세요. 할아버지 때문에 제가 잡을 새우만 놓쳤어요. 쌍이가 말했다. 6일 할아버지는 나를 보자 배젓기를 멈추고 웃으며 말했다. 손님 접대라. 그럼 마땅히 해야지. 그리고 나를 보며 물었다. 신아, 어제 연극은 재밌었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예, 좋았어요. 콩도 먹을만 했고?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맛이 좋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6일 할아버지는 매우 감격한 듯이 엄지손가락을 우뚝 세워젖히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아, 그렇고 말고. 진짜로 큰 성시에서 태어나 글 공부를 한 양반이라야 비로소 물건을 알아본다니까. 내 밭의 콩으로 말하자면 알알이 골라낸 것이거든. 그걸 촌놈들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노상 내 밭의 콩이 남의 것만 못하다고 말을 해대더란 말이야. 내 오늘 우리 아주머님께도 드려서 맛 좀 보십사 해야겠다. 그리고 그는 노를 저어 떠나가 버렸다. 어머니가 부르시기에 저녁을 먹으러 돌아가자 식탁 위에 삶은 청대콩이 한 사발 수북이 놓여 있었다. 6일 할아버지가 어머니와 나에게 먹으라고 보내준 것이었다. 듣자니 그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아는 것이 많아요. 틀림없이 장차 장원에 오를 거예요. 아주머님의 복은 틀림없이 보증합니다. 그러나 콩을 먹어도 간밤의 콩같이 맛이 좋지 않았다. 정말이다. 그 후 줄곧 오늘에 이르도록 나는 아직도 그날 밤같이 맛있는 콩을 다시 먹은 일도 없었고 또 그날 밤같이 재미있었던 연극을 구경해 본 적도 다시는 없었다. 1922년 10월